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정의 웨비나 100장면 속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원과 조경의 역사, 100장면 속으로 타임슬립하는 시간이죠. 지난번 100장면 웨비나를 하고 나서 1년이 넘게 흘렀네요. 따져보니까 웨비나 후에 곧 강의가 시작되었고 여름 답사 준비도 하고 좀 분주했다는 핑계 아닌 핑계,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게다가 제가 준비를 좀 무식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이제부터는 좀 심플하게 가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일 테니까요. 그렇죠? 응. 첫 번째 웨비나는 개인의 발견과 미래의 정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1시간 반 이상 토론이 이어졌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 얘기 다 듣고 나시면 토론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또 올해 칼퍼스터 탄생 150주년이 돼서 독일에서는 여기저기 지금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쉬워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넘어가네요. 제 백장면 책에서는 백장면 책 얘기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칼페스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별도로 책도 여기 한 권 따로 냈죠. 잠시만요. 뭘 찾고 잊어먹습니다. 일곱 계절의 정원으로 남은 사람. 그래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백장면에까지는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건너뛰기에는 또 너무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12번째 장면, 초본식물 통제 불가능한 디바들의 서칼페스터 얘기를 합니다. 또 12번째 장면, 초본식물 통제 불가능한 디바들 중에서 한 달락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공간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관리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글로벌한 금융사고 이후에 경제적 위기에 처한 많은 국가들이 제일 먼저 조경 분야에서 예산을 감축했다. 관리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모던한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토포텍 원 등의 해법이 발주처의 관심을 점점 더 끌고 있다. 한편 1870년에 윌리엄 로빈슨이 식물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준 이후 그리고 칼 페어스터 등의 육종가들이 무수한 초본 식물을 만들어서 심을거리를 늘려준 이후 생태주의자들까지 합세하여 도시공간의 생태화를 지지하면서 가로수, 회양목, 그리고 잔디밭 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 생태 네트워크라든가 비오톱 지수 등의 개념이 도입되고 도시 속의 식물은 그저 식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를 이루는 근간으로서 생태지수가 되어 숫자로 둔갑했다. 그러므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담당자들은 운영 관리비 절감과 생태지수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도시 속에서의 식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조경가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불변의 원칙일 것이다. 이들은 생태지수나 비오톱을 떠나서 로빈슨이나 페어스터식의 비전을 도시공간 속에서 더 실현하고 싶어 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야기의 순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연계되면서 진행이 되니까요. 딱딱 끊어지는 것보다는. 먼저 토포텍 1, 2차원의 마술사에서 토포텍 1의 이야기를 11번째 장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빈슨이나 칼페어스터가 정원 무대에 올려놓은 디바들이라고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초반 식물, 즉 수꾼초로 이어지고
거기서 다시금 소위 토피어리라고 하는 식물 통제 기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식물 통제가 테마였죠. 그래서 이 세 이야기를 묶어서 큰 제목 하에, 즉, 누가 식물을 두려워하는가라는 큰 제목 하에 넣었습니다.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연극이 있죠. 그 제목을 좀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야기 순서는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백장면 책 자체가 거꾸로 가는 역사책이죠. 고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피어리는. 고대에서 시작된 토피어리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많이 수그러들긴 했죠. 자연정원에 밀려나긴 하지만 적절히 적용하면 의외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그 팬층이 상당히 두터운 편입니다. 토피어리는 식물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식이죠. 거기에 반발해서 나타난 것이 또 와일드 가든, 그러니까 혹은 자연정원이죠. 그 숙군초를 앞세우고 나타납니다. 이들은 여기 숙군초를 앞세워서 나왔죠. 그리고 정원인들의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름답지만 까다롭기 짝이 없고 변덕이 심하고 다루기 어려운 디바들을 보살피고 다독이고 어루고 달래는 일 정말 고됩니다. 해보신 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스러워도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움은 포기하기 어렵죠. 피카소도 그렇고 윌리엄 로빈슨도 그렇고 아름다움을 최상의 덕목으로 본 에, 미학자들이었습니다. 신미가들이었죠. 숙군초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영화도 Poor Things, 가여운 것들이라고 하나요?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긴 합니다. 그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굉장히 쿨하게 굴던 남자 하나가 그 여주인공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나중에 폐인이 되죠. 뭐 그렇다 정원사들이 폐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얘기는 아니고요. 거의 그 수준으로 평생 헤어나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칼 페어스터가 그런 케이스였다고 봅니다. 라인카노 작가는 초반 신문은 아예 마음에 담지도 않았고, 신문은 물론이고, 랜드스케이프라는 굴레조차 던져버렸습니다. 조경은 녹색이어야 한다는 기초 개념도 버렸죠. 왜 녹색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물었겠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원과 조경의 근간이 되었던 랜드스케이프를 버리자. 아마도 훨훨 날아갈 것 같은 디자인의 자유가 얻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작품 아시죠? 토프텍 오한의 대표 라인카노 작가가 2020년 한국 평택에 조성한 정원입니다. 편의상 블랙가든이라고 해봅시다.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블랙 인 블랙이라고 했다가 블랙 오버 블랙이라고 했다가 블랙 언 블랙이라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결이 났는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스팔트 정원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아스팔트 블럭들이죠. 아스팔트 블럭으로 이루어진 정원입니다. 이 아스팔트 블록 정원이 탄생하는 과정을 제가 잠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그래서 그들의 태도가 상당히 진지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시커먼 정원이 이렇게 흡인력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불모의 사막,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 혹은 빨간 화염에 훨훨 달아오르는 지옥의 화염불 그림,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매료돼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양쪽에 대한 그리움이 공존을 하기 때문이죠.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면도 있고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고 빛과 그림자죠. 음과 양이라 해도 좋겠고요. 생명과 죽음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빛과 그림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토포텍 얘기를 하러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이 그림이 작품이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슈퍼킬렌 가로공원입니다. 핵심은 바닥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쭉 연결되죠. 바닥 디자인인데 나무도 몇 그루 심었습니다. 물론 토포텍의 원 안에 식재 담당 파트너가 있어서 나무를 심어야 할 곳엔 나무를 심습니다. 초본류는 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인컨 작가는 식물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식물을 잘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식물이 몰라서 두려운 걸까요? 어느 쪽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식물 적용학 강의를 틀림없이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안 듣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상당수가 대부분이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라인카노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선, 왜 아스팔트 정원인가?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술이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래서 예술이나 정원과 여태 무관했던 아스팔트를 이용해 보았다. 예술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디자인이란 예술이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 물론 그러려면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질문. 그대는 식물 없는 조경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식물이 가득한 정원은 사람들이 보통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답니다. 전장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사와 잡초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전장터다. 잡초들의 살생 현장이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철학을 정리해가 답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식물을 적용하는가 아닌가, 식물을 많이 아는가 모르는가 보다 자신의 관점이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펼쳐내는 것,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인카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작가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작품 수준이 뒤를 받쳐주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부족할 경우 사실 식물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일이 수월해집니다. 복잡하죠? 음. 이 잡초들의 살생 현장,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고 사실 요즘은 소위 잡초정원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정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잡초정원,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죠. 식물적용학 인물편에 보면 헨크 헤리츠나 하랄 자워 그런 사람들 실제로 구현을 해냅니다. 또 오늘의 주인공 칼 퍼스터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그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디바들.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 말 주시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것은 그의 에너지와 시간과 능력과 노력을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다 바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원칙과 자신의 인간됨과 모든 것을 다 바쳐버려요. 그렇게 사랑했던 디바들 여기 소개합니다. 칼페스는 우선적으로 숙군초 육종가였습니다. 최적의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품종이라기보다는 최적의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삶의 큰 목표였죠. 전 처음에 여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종이라는 말.
그게 브리딩 한다는 말. 그게 좀 거슬렸습니다. 이게 자연이 만들어내는 걸 왜 사람들이 가서 참견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칼피어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읽고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중간 창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를 흉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창조주의 뜻을 읽고 식물의 내재해 있는 아름다움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개의 그룹, 제비곡갈, 풀협죽도, 여기도 풀협죽도 있네요. 그리고 헬레니움, 그리고 아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종을 하는데, 뭐 여기 크리산템이라는 거 저기 국화 종류죠. 구절초 종류도 많이 육종을 합니다. 핵심적인 것, 이걸 다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파란색입니다. 제비곡갈입니다. 320여 종을 평생 육종을 했는데 제비곡갈이 140여 종으로 3분의 1도 훨씬 넘습니다. 핵심 가져였죠. 이 파란색 때문입니다. 파란색. 파란색이라고 제가 표현하기가 좀, 예, 좀 거리끼긴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파란색 하면 무슨 색을 떠올리세요? 블루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바이올렛, 라벤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색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오묘하게 묘사를 하는데, 여기 서양 사람들은 그게 꽃이 됐건 뭐가 됐건 의상이 됐건 딱 삼원색 세 가지로 전부 그룹 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 레드, 옐로우. 아주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그래서 뭐 주황색도 레드고 뭐 자주색도 레드고 그 블루에 속하는 것은 하늘색, 남색, 보라색, 라벤더색 이런 것들 뉘앙스를 가진 것이 모두 속합니다. 출발은 하늘색이었습니다. 예, 이게 팍스가 최초로 육종에 성공한 제비국가입니다. 이름을 베르크힘멜이라고 적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고산의 하늘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해발 3,000m 넘는 알프스 산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네요. 거기 올라가서 바라보는 하늘빛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육종한 지 100년이 넘기 때문에 거의 다 사라지고 없고 단 한 곳 브룬스라는 식물원에서 직접 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냥 접어두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이런 색을 칼피어스터는 하늘에 빛이 물든 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꽃갈뿐만이 아니라 모든 블루 색을 가진 꽃들이 전부 하늘을 닮은 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칼피어스터는 이제 그 우주의 신비, 뭐 신비주의자이다, 낭만주의자, 그래서 표현을 항상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듣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뭐 우리가 그걸 그냥 그 페어스터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그 파란색, 즉 블루라는 색은 하늘의 색이니까 당연히 정원의 근간을 이루는 색이어야 한다라고 귀결이 나는 것입니다. 칼페어스터 정원의 중심에는 블루라는 색이 있다. 그러니까 칼페어스터를 이해하려면 그가 육종가였다는 사실과 어떻게 육종을 했는가 하는 것과 하늘의 색깔, 파란색을 최고로 여겼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파란 것만 육종한 거 아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제일 마지막 보시면 다른 건 다 사진인데 이거는 수채화죠. 음, 이 여인은 페스터의 디바가 아닙니다. 페스터의 화가였습니다. 아까 봤던 꽃병 속의 풀협죽도를 그린 여인입니다. 페스터가 1940년에 정원의 하늘빛 보배들이라는 책을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는 책이죠.
것을 출판을 합니다. 아주 오래 준비를 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이 에스터 바르트닝이라는 아주 젊은 여류 화가를 불러서 삽화 작업을 의뢰합니다. 그 삽화 작업만 그러니까 수채화로 다 그렸는데 꽃들을 3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나왔죠. 제가 중고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제 책을 스캔하는 건데 운이 좋게 우연히 초판본이 걸렸습니다. 음, 표지는 심플하죠. 그래서 안을 펼쳐보니까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1940년이라고 써있죠. 1940년에 쓴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오래된 글씨, 지금과 독일어 쓰는 글씨가, 글씨체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떠듬떠듬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쟁 중 성탄절 휴가를 받아 나온 그대를 위해서 내가 첫 월급으로 이 책을 샀다. 아마 마리안네라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리안네 아시죠? 칼프어스터의 딸 이름이 마리안네인데 그 마리안네가 아닙니다. 은근히 흔한 이름인데 이때 마리안네는 10살 배기였었죠. 그러니까 다른 마리안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 중에 책이 나왔고 전쟁 중에 책을 사서 선물을 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긴 그때 전투는 다른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40년이면 동쪽에 폴란드, 체코, 그리고 서쪽으로 프랑스 이런 데서 벌어졌고 독일은 전체가 후방이었죠. 그래서 꽃도 계속 기르고 정원도 만듭니다. 정원 책도 출판하고요. 그 정원 책을 사서 선물하기도 하고. 이제 이때는 연방군이 독일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 심한 상태,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이 승리한다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1940년 말.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독일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가 전쟁을 시작해서 독일은 방어를 하러 나갔다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똑같은 상황이죠. 푸틴의 거짓 선전에 다들 속아넘었던 것이죠. 그래서 페스터 사업장에서 열심히 음, 기르고 식물 수큰초를 기르고 모든 직원들의 성탄절을 모여서 파티를 하고 설계실 대장이었던 함머바커 여사는 바이올린 굉장히 잘 폈는데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화롭게 지냅니다. 아무튼 이 에스더 바트닝이라는 화가가 삽화를 24장 그렸는데 그걸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몇 개만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까지, 9월 아스터, 여름에 피는 제비곡갈까지 해서 뭐 아이리스도 있고 그렇죠. 노루오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꽃이 피는 것들은 전부 죄다 모아 심어서 책을 꾸민 것이죠. 그럼 당시에도 사진이 있었지만 꽃의 분위기와 색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림뿐이다라고 해서 카피어스는 늘 화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요건 사진이고요. 지금 우정섬에서 자라고 있는 제비국들입니다. 보시면 색의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연한 하늘색에서 거의 흰색에 가까운 연한 하늘색에서 이건 뭐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남빛까지 모든 뉘앙스가 다 있습니다. 140여 종을 만들어내는데 색이 다 다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 하나에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비국갈은 최고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1934년에 나온 겁니다. 가장 어두운 색이죠. 그리고 이 제비국갈은 아침 이슬이라고 불리는데 1967년 카피어스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거의 90이 다 돼서 예, 안녕히 가세요. 90이 다 돼서 지금 만든 거죠.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거의 사망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비국가를. 색이 처음에 하늘색이었다가 점점 어두워졌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밝아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저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140여 종을 만들었지만 지금 그중에 25종은 지금도 어딘가는 존재를 합니다. 좀 늦게 만든 것들이요. 대개는 육종을 했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펄스터의 스군초가 이렇게 오래 가는가? 그의 육종 방식 때문입니다. 이 육종 방식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 인공적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화학약품 투입이라든가 인공수정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꽃과 이 꽃을 교차시키고 싶다 하면 그 둘을 나란히 심어주고 벌들이 날아와서 수정을 해주기를 못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그런 식이었죠. 제비꽃갈마는 특수 훈련을 시켰는데요. 척박한 모래땅에 심고 양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시비를 전혀 하지 않고 물도 한 방울도 안 줬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니까 식물적용학 강의 들으신 분은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그 스콘초 믹스 중에서 실버 썸머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동료들, 그러니까 직원들, 정원사들이 볼 때는 참 딱했던 모양입니다. 이 결비꽃갈이. 물 한 모금 못 얻어 마시고. 그러고서도 나왔습니다. 더 아름답게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허기와 목마름을 이기고 아름답게 솟아오른 꽃. 이렇게 불렀다고들 하죠. 제비꽃갈은 특히 흰 가루 곰팡이병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리지 않는 강건한 어, 품종을 얻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관찰과 선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음, 그뿐만 아니라 물론 꽃 색이 오묘해야 되고 꽃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화려하거나 요란해서는 안 되고 잎이 풍부해야 되고 잎이 색깔이 진해 받쳐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 이 식물은 키가 2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기 쉽겠죠. 쓰러지지 않는 거. 이렇게 완벽한 품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실험을 해서 꼬박 20년이 걸려서 제 처음 품종 베르크 힌메를 얻어낸 것이죠. 거의 초인적인 데라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빨리 지나서 5년 되고 한 해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 파종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잘 될 성분은 별도로 선발해서 따로 심고 그중에서 또 선발해서 심고 그래서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선발을 하고 거기서 골라주는 것 몇 개를 그다음부터는 삽목을 합니다. 그 유전자를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이런 일은 하고 싶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페레스의 경우 뭐 수천 개의 종자를 뿌려놓고 거기서 조금 어린 식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둘러보면서 될성 부른 식물들 아주 귀신같이 찾아냈다고 직원들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이런 작업, 그래서 아름답고 완벽한 품종을 길러내는 이런 작업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포기할 수 없는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곱 계절의 정원으로 남은 사람이라는 책을 내면서 책 날개에 그때 이제 번역 노트를 쓴 것인데 그걸 정리하고 책 날개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카이퍼스의 글을 옮기면서 그의 깊은 우물에 빠져보니 은하수에서 커피를 마시는 한 행복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영혼 전체가 햇빛이 화사한 정원이었다. 그렇게 썼는데 최근에 와서 알게 된 사실 화사한 햇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사람이 화사한 햇볕이 1년 내내 화사한 햇빛이 화사한 정원일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감춰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칼페스트 자신의 개인적 그림자라기보다는 독일 역사의 그림자죠. 독일 국민 전체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치스와의 전쟁이라는 그림자에서 나치스와 전쟁이죠. 나치스랑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흑역사의 그림자에서 칼페스토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연역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빨간 글씨로 쓴 것만 보겠습니다. 1933년 나치스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하고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나중에 이렇게 페이크 뉴스처럼 와전된 사실이 있는데 절대로 나치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겼어. 당당하게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독일 사람들이 나치스당을 지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 당시 대통령이 히틀러, 그때 당수였던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대일생의 실수였죠.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진행이 돼서 독재가 시작이 되고 바로 게슈타포가 나타나고 독재가 시작이 되었고 전쟁 준비를 하고 1939년 폴란드 침공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칼 프로스트는 바로 전쟁이 시작된 이해에 무려 7권의 책을 펼쳐냅니다. 그중에 3권은 새로 쓴 것들 마무리해서 냈고, 빨리 마무리해서 냈고, 4권은 재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듬해 정원의 하늘빛 보배들이란 아주 중요한 책을 출판을 하고, 가을 9월 1일에 나치스당에 입당을 합니다. 만 66세의 나이로. 보면 그 팔플러스만 입당을 한 게 아니고, 보르님 그 사업장에서 팀장급들이 거의 다 입당을 하는데요. 그 입당을 하라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태현, 헤만 마태현도 입당을 하고 유일하게 헤어타 함머바커만 입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강요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당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서 한동안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늦게 입당한 것도 몇 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칼 페어스터 경우는 더 까다롭게 심사를 받았는데 형 때문에 그랬죠. 그 형이 저 세상에서 유명한 제국주의, 반 나치, 반 반전주의자였었죠. 그래서 나치로부터 음, 추방을 당합니다. 그 국적을 박탈을 당하고요. 국적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발표를 해가지고 탄핵을 하죠. 독일 사람들한테 고한다 그러면서 그대들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 쫄딱 망한다. 어떻게 같은 형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런 경우 사실 많죠. 그런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모두들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1933년에 나치스가 특히 히틀러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뭐 그런 스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칼 페어스터도 히틀러가 우리를 어, 큰 길로 인도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그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국민의 80% 이상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80순이 넘어서 그때 히틀러 때 초등학교 간신히 입학했던 그런 분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히틀러라는 이름을 들으면 딸기 위에 생크림 얹은 후식이 떠오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세뇌를 공작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도 이미 때는 늦었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전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살았던 것이죠. 타협하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겁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사실 독일 사람들은 아직도 아연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번역할 때 엄청나게 찾았던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니까 원서에서, 그리고 칼프어스트 다른 책에서도 찾은 것이 있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 히틀러 당시의 얘기를 단 한 단어도 찾지를 못한 것이 굉장히 이상했었는데 이제 그게 나타난 것이죠. 그 칼프어스는 말년에 에세이를 써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때 절대악, 히틀러를 말하죠. 히틀러 절대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부 몰랐었다.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들은 절대악이었다. 변명하는 변명을 합니다. 지난 3월 1일, 그 2주일 전이죠. 칼페스터 연대기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클레멘스 알렉산더 빈머 박사가 썼는데 국가정원사 칼페스터 네 번의 삶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사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국가정원 그런 식으로 해서 명예로운 호칭처럼 들리는데 독일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국가정원사라는 로 정하기로 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작년 가을부터 여기서 수떡수떡 했죠. 그거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두환 정권에 아부했던 정원사 뭐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원사들의 우상 칼페스터가 드디어 탈우상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그 우상화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동료들이 이제 좀 안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책입니다. 칼페스트를 인류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영웅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번의 삶이라는 것은 제국, 그러니까 독일 황제, 제국 시대에 태어나서 바이마르 공학을 겪고 나치스를 겪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동독,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거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격변의 세월을 보냈는데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빈머 박사는 의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파헤치면 한 10년 동안 불철주야로 하여튼 뭐 모든 편지, 모든 일기, 쪼가리 뭐 찾을 수 있는 데는 다 그야말로 쓰레기통을 뒤져서까지 찾아가지고 음, 진리를 알고 싶다. 했습니다. 이제 저희 칼퍼스터 재단에서도 지금 교수님 한 1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빈마 박사가 어느 날 재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만저만한데 거의 벌벌 떠는 정도 수준으로 찾아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같이 일하자. 협조해달라. 그때부터 계속 같이 이메일 주고받고 토론을 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책이 나갈 것인가 얘기를 하고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거죠.
숨길 것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은 더더욱 안 되고요. 이 칼피어스터가 어느 정도로 동조했는가? 정말 동조를 했는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가 그랬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기 자신의 철학과 정신 세계와 이런 것을 다 포기해가면서까지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었던 걸까? 뭐 그런 것은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낱낱이 꺼내 펼쳐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충격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라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음, 어떻게 녹화를 끄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녹화가 계속 진행돼도 되겠습니까? 녹화를 일단 끄시죠.